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법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조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페이지는 47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이론 파트에서 접대비 기부금 요 파트 지금 제가 누락하고 송금해서 바로 우리 4번 송금 및 송금 불산입에서 바로 여기 감가상각비로 넘어왔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감가상각 하고 나서 접대비 진행할 거거든요.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모두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실무 진도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진도에 맞게끔 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감가상각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이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장부상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0원을 계상했다. 그러면 세법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장부상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법도 그냥 그 내용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어쨌든 장부상 계상을 해야 세법이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감가상각비를 또 예를 들어 무제한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율 구간이 높을 때 우리 법인세도 10%, 20%, 25%가 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금액 제한까지 이게 지금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X1년도, X2년도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물론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가 되지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이제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 X1년도에는 어차피 결손이니까 이때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X2년도에 몰아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 구간이 높을 때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를 조절을 통해서 세법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시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까지 제한이 없어버리면 그냥 내가 가장 유리한 해 가장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임의상각제도이자 결산조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장부상 계상을 해야 세법상 인정해 주는 건 맞는데, 이때 우리 세법상 인정이 될 때는 한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한도 초과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 그 세무조정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법상에서 우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기업회계 기준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세법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업무와 무관하면 그건 다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하는 것이지, 이건 회계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지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보면 우리 유형 고정자산, 건축물, 뭐 차량 운반구, 공구와 비품,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기기장치 등등등 이런 유형 고정자산 동일합니다. 자, 무형 고정자산에는 영업권과 개발비, 그 다음에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런 것들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상으로도 유효설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 유효설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가상각은 하는 거예요. 미상각잔액, 즉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어찌됐든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전체 취득가액 중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취득가액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기계장치로 계상을 해놨다가 이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나눠서 우리가 몇 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용을 하는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 가액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가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몇 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기계장치를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은요 이처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그런 자산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이 감가상각은 어쨌든 이 감가상각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감가상각 잔액이 남아 있게 되면 그때는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의 설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계속 합니다. 잔존가치 이외에 아직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남아 있다면요. 감가상각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 유휴설비 말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설비가 중지되어 있다고, 설비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서 감가상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철거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라든지 취득 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라든지 이렇게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도 아직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때.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서화나 골동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게 되죠.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업무와 무관한 거 그래서 우리 주주 개인의 선박 이런 것들은 굳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액 송금불사입니다. 네, 감가상각 대상 자산 그렇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어쨌든 우리가 무도한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라서 우리 장부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계상을 해야 우리가 세법상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것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도만큼.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계상한 금액하고 북상의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세법상의 우리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는 한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각 범위액을 이걸 비교해 가지고 자 회사 계상액이 더 많게 되면 부인액이 나오겠죠.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잔존가치를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해 나가겠죠. 이걸 이제 비용 처리를 나누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 회계상으로 우리가 X1년도, X2년도 이때 비용으로 잡는지 아니면 나중에 비용으로 잡는지의 차이지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회계든 그다음에 세법이든 이 비용 처리를 하는 건 동일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 처리해 나가는 건 동일해요. 근데 세법은 예를 들어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는데 우리 회계는 넣었다 뺐다 해서 X1년도에 넣고 X3년 2년마다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차이를 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얘네들도 동일한 금액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유보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 사업연도에 만약에 상각 부인액이 더 회사 계상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 한도 초과액을 송금불사님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이 이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 송금사님 마이너스 유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전기 이전에 상각 부인액 이렇게 송금불산이 유보가 된 잔액이 있게 되면 그때에만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것이지 원칙은 우리가 상각 범위액이 많은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회사에서는 80만 원만 계상했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회사가 계상한 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상각 범위액보다 더 많은 것만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을 우리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송금불산이 유보고 한도 이내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전기에 유보가 있다면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그때 송금산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취득가가 900원이고요. 내용 연수는 3년이고 정액법인 그런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회사는 자기 맘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장부상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해놨다. 회계 기준을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게 정액법이라고 하게 되면 자 1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3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원인데 지금 이때 내용연수 3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상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내용 연수는 이렇게 우리가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데 그냥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지 상각률을 우리가 상각률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될 뿐이에요.
결정 요소에 해당이 될 뿐이지 이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용연수를 통해서 범위액을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가더라도 상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거를 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요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미상각 잔액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상각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계상, 장부상에는 400원을 계상했고 세법상은 3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금불산이 100만 원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뭐죠? 300원만큼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가 900원 중에서 어쨌든 이거는 장부의 가액이 감소하는 거니까 순장부가액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미상각 잔액이라는 거는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순장부 금액입니다.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네, 그 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한도만큼만 인정이 되니까 송금불산이 유보. 그래서 유보는 100원의 유보 잔액이 있겠죠. 자, 유보 잔액.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2기에는요. 상각 범위액은 300원인데 회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유보를 추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큼 가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는 다시 0원의 잔액이 되는 겁니다. 네,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이제 마이너스 유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100원만큼 비용 처리가 됐죠. 세법상 최종 감가상각비는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세법상 감가상각이 된 게 얼마냐. 그럼 미상각 잔액은 지금 보시면 600원에서 500원이 되죠. 세법상 감가상각 100원이 돼서 이것도 텍스상 미상각 잔액입니다. 그랬다가 자 3기에 보시면 그때는 100원을 회사에서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100원만큼은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미상각 잔액은 500원에서 100원을 뺀 400원이 순장부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 유보 잔액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4기에 가서 자 다시 400원을 결정했네요. 그러면 이때는 송금불산이 100만 원 유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 300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400원에서 이 300원을 차감하면 100원만큼 미상각 잔액이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5기에는 상각 범위액이 300원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자 미상각 잔액만큼만 우리가 감가상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송금불산이 됐던 우리는 계상하지 않아요. 회사는 이미 이때 감가상각이 끝난 거예요. 이때 감가상각 끝났지만 4기에 감가상각 끝났지만 우리 세법상 감가상각은 5기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보 잔액이 100원이 발생하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추인이 돼서 0원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결국에 결론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회계상으로는 얼마를 감가상각했어요? 이것도 900원을 감가상각을 했죠. 근데 세법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세법상으로 감가상각이 된 건 결국에는 요 금액입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이 금액으로 세법상 감가상각이 됐는데 이 금액도 구해 보시면 9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가상각이 되는 9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1기, 3기, 4기에만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세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과 비교해서 우리가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얘는 이때 400원을 계상을 하지만 우리는 1기와 2기, 1기에 300원, 2기에 100원 이렇게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가 되듯이 세법상으로도 비용 처리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겠다. 400원을 이때 당장 비용 처리하지 않고 1기와 2기로 나눠서 300원과 100원으로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 차이로 인해서 어차피 900원의 비용을 인정받는 건 동일해요.
회계든 세법이든 900원의 비용을 인정받는 건 동일한데 시점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세무조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감가상각에 대한 시부인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3기가 지나도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세법상 한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이 내용연수가 상각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한도가 결국 미상각 잔액 이상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 남게 되면 그 미상각 잔액만큼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게 되면 한도 초과가 발생하면 송금불산입이지만 만약에 전기 유보가 있는 100원의 유보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300원 범위 내에서 전기 유보, 이 300원 범위 내에서 전기 유보를 추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부인됐던 비용을 단기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 세법상 한도 내에서 유보가 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보가 이때 500원이 송금불산입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800원으로 계산을 해서 500원이 송금불산입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300원만 추인될 수 있는 겁니다.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30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송금산입 이내로 이 한도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74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볼게요. 자, 세무는 3기 회계기간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를 80만 원으로 계상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계상으로는 8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근데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지금 얼마죠?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도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 유보 잔액, 전기 유보 잔액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회사 계상액 80만 원을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지금 상각 범위에 지금 뭐죠? 이게 옳은 거, 맞는 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상각 범위 100만 원을 송금산입으로 조정하다. 이런 붕괴는 없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의 송금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인부족액 20만 원 내에서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없는 겁니다. 전기 유보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면 한도 이내의 금액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세법에서도 80만 원만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상각범위액 100만 원하고 회사 계상액 80만 원 차액인 시인부족액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산입 유보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인부족액 20만 원은 다른 감가상각 자산에서 발생하는 상각부인액과 상계에서 처리하고 잔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아닙니다. 우리 감가상각은 자산별로 각각의 자산별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도 기계장치 A, B, C 있잖아요. 이 고정자산별로 우리가 각각 관리해서 각각의 미상각 잔액으로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것이지 기계장치라고 해서 기계장치를 묶어서 감가상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어쨌든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시부인을 한다. 시부인은 우리 시인부족액을 시인액과 그 다음에 부인액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시부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방금 했던 이 회사 계상액을 이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80만 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때는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손실, 그 다음에 즉시상각의제, 손상차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회사 계상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산서상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나 제조경비로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이전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서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계상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자, 우리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은 결국엔 누계액으로 보셔야 돼요. 자산,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옆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오든지 상관없이 이 누계액을 늘리게 되면 그 금액은 이 100만 원과 이 누계액의 증가액 있죠? 그거가 바로 우리가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됐든 다른 계정으로 잘못 처리를 했든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를 했건 그 다음에 우리가 손상차손 공부하잖아요.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결국에는 우리가 장부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 기계장치가 있고요. 기계장치 뭐 1,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다음 손상차손만큼. 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데 우리 회계상으로는 그래서 장부금액은 700원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 손상차손 누계액을 회계상으로는 구분하지만 결국에는 세법상으로는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줄이게 되는 그런 비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 얘네 둘을 동일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손상차손의 경우에도 손상차손 누계액도 감가상각을 한 거로 봐가지고 요 금액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상차손이든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든 어쨌든 누계액이 증가, 그러니까 잘못 처리를 했든 상관없이 누계액이 증가하는 항목들, 그래서 이 누계액의 증가액과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액을 증가시키는 건 왼쪽에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한도와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계액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면 송금불산이 한도만큼만 되는 거니까 40유보 이렇게 동일하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오류에 해당이 돼서 누계액을 늘리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누계액의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지금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부상에는 이익잉여금, 누계액 이렇게 처리를 해놨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누계액이 60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차변 계정은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계액의 증가분 요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잉여금을 40만큼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누계액을 40만큼 줄이게 되는 이런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총액법으로 항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BS 계정이 오게 되면 상대 계정은 우리가 송금 40, 그 다음에 누계액은 이것도 송금. 여기다가 송금으로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입금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되면 자, 이익잉여금은 송금 산입이죠. 송금으로 산입하면서 자본이니까 여기도 자본, 오른쪽도 자본. 그러니까 기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누계액이 자산이죠. 어쨌든.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보가 되면서 송금 불산입 유보라고 하는 이런 세무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감가상각액 시부인을 할 때는요. 누계액 증가한 거 어떻게 차변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상관없습니다. 누계액이 증가된 금액하고 기초와 기말의 누계액이 증가된 것과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에 누계액의 증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다음 즉시상각의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다음 손상차손 이런 것들 모두 다 회사 계상액으로 계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누계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 이전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혹은 이익잉여금으로 계상을 한 경우에도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회사 계상액에 포함한 뒤에 시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서 얘네들 어쨌든 누계액을 증가시키는 현상입니다. 네, 손상차손도 마찬가지로 준부와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서 우리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했다면 이거를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회사 계상액에 포함시켜서 시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누계액을 다 증가시키는 사건에 해당이 되고 그거하고 지금 한도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걸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다 포함이 되고요. 자, 즉시상각 의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의 취득가액과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장부상의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선비를 지출했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선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로 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걸 바로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우리는 자산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감가상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한 게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즉시상각 의제를 우리가 가산을 회사 계상액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장부상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래서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데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인 회사 계상액으로 해서 이걸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했잖아요. 수선비. 수선비가 아니고 얘는 감가상각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한다.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비용으로 했다는 것은 이걸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게 바로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우리가 뭐 이거 공부한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후속적으로 유형자산은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속적인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죠. 유형자산은 사용수익자산에 해당되고 판매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팔아버리면 우리 자산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몇 년간 걸쳐서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사용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속적 지출과 관련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서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가산하게 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비용 처리로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게 즉시상각 의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감가상각비로 봐서 우리가 한도시 부인을 하게 된다. 라는 거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페이지 4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70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적 지출은 그냥 일상적인 수선과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자본적 지출은 우리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빌딩의 피난시설, 그다음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훼손돼서 본래 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설비 복구 이렇게 어떤 개량, 확장, 증설과 같은 이런 성질의 것들은 자본적 지출. 반면에 이제 벽을 도장하는 거, 색깔 칠하는 거, 그리고 유리,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외장,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은 그리고 금액 단위도 되게 크고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본적 지출을 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이 수익적 지출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나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 이런 것들 교체하는 거, 그래서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즉시상각 이거를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를 하게 되죠.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즉시상각 의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 개념을 왜 비용 처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건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드리는데 결론은 이 즉시상각 의제가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은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거는 감가상각비로 간주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기계장치 1,000원짜리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1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선비로 기계장치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선비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계장치로 우리가 세법상 기계장치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기계장치 100 유보 해서 자산을 늘려주게 됩니다. 기계장치를 100만 원만큼 이제 늘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요. 자,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이 수선비를 이 지금 즉시상각 의제로 해서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자, 기계장치 1,000원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요, 나누기 5년이니까 자 2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 세법상으로는요. 자,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이 1,000원에 100원의 유보가 있죠. 100원의 유보를 더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5분의 1을 하게 되면 220원의 세법상 한도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무조정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장부상에는 지금 1,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세법상으로는 1,100원에 우리가 장부가액이 기계장치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계장치 100 유보해서 자산을 늘려놓게 되면 자, 우리가 한도에 계속해서 미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은 기본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장부상 계상을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한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조정이 있지만 한도를 넘어가면은 조정이 있지만 한도 이내 금액은요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도에 대해서 지금 220만 원에 대해서 한도 이내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이 100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래서 장부상 취득가액이 세법상 취득가액보다 낮아서 세법상 취득가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계속해서 인정. 어쨌든 우리 200, 200 해고 여기 감가상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1,000원만 감가상각이 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비도 1,000원만 돼서 잔액이 얼마가 남죠? 100원만큼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 영원히 감가상각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수선비를 감가상각비로 보게 됩니다. 첫 해에. 그래서 수선비를 지출했지만 그걸 감가상각비로 봐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00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도 가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20만 원에 우리가 그 한도가 결정이 되면 송금불산이 80유보.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추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즉시상각의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비 지출액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기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선비로 이거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그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취득가액에도 가산하게 되고요. 이거를 단기 감가상각비로 봐서 회사 계상액, 우리 시부인 대상이 되는 회사 계상액으로 이제 간주하게 된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본적 지출 그리고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인데 원래는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용으로 계상을 한 거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이렇게 즉시상각의제로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단기 송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감가상각 의제로 즉시상각 의제로 간주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소액수선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이거는 단기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단기 비용으로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더라도 이런 즉시상각 의제로 시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소액수선비입니다. 소액수선비. 자, 소액수선비는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 합계액이 즉 자본적 지출하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 수선비 합계액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든 수익적 지출이든 어쨌든 이 합계액이 이건 소액 수선비입니다. 취득하고 나서의 수선비예요. 그랬을 때 이게 60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이 있겠죠. 그래서 BS상의 직전 연도 말에 직전 BS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소액수선비에 대해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를 그냥 전액 송금으로 하더라도 한도 시부인 없이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혹은 3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3년 주기의 수선비입니다. 3년 주기의 수선비. 요거는 우리가 실무에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600만 원하고 5%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특례로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입니다. 한도 시부인 없이요. 자, 소액자산은요.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근데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그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할 때 우리가 이런 소액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그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송금으로 그냥 전액 비용 처리해도 되는데 자산 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해도 되는데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개시할 때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단기 사용 자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그다음에 영화 필름, 공구, 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게 이제 간판, 전화기,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금액이 꽤 되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사용 자산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것들은 그냥 송금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대여 사업용 비디오 테이프, 음악용 컴팩트 디스크로서 개별 자산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거. 이건 워낙 소액이니까 인정해주겠다. 뭐 이겁니다. 그다음에 생산 설비 폐기 손실. 이건 어디서 배웠죠? 우리 결산 조정 사항 공부할 때, 결산 조정 사항을 공부할 때 이렇게 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송금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됐죠.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의 폐기, 폐기 손실. 그때는 1,000원을 공제하고 1,000원만큼 비만가액을 남기고 우리가 송금에 산입한다. 이거는 감액 손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폐기 손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의 경우에는 폐기를 하더라도 감가상각으로 보지 않고 생산 설비의 폐기를 감가상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송금으로 여기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해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한도 시부인 없이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한 특례 규정이 바로 이 항목에 해당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요. 475페이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사이비리아는 PC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중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특례. 이게 뭐예요? 원래는 송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자산을 송금으로 인정하면 우린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돼서 그죠? 우리가 한도 시부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즉시상각 의제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냐?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사업의 개시를 위해서 컴퓨터 20대를 한 대당 10만 원을 취득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다. 자,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이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소액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즉시상각 의제 특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즉시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업의 개시를 위해서 이것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한 200만 원짜리 휴대용 전화기. 그 다음에 매장 계산대에서 사용할 200만 원짜리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매장 입구에 200만 원짜리 간판을 설치했대요. 이걸 비용 처리했다. 얘도 비용 처리하고 사업 개시 후에 구입하고 이걸 비용 처리했다.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죠? 단기 사용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는 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판, 그다음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단기 사용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감가상각 의제, 즉시상각 의제로 해서 한도 시부인을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 않고요. 한도 시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각 범위액을 결정해야 돼요. 이제 텍스상, 세법상 한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감가상각비 한도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취득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그죠? 내용연수분의 1이 되겠죠. 상각률을 곱해서 우리가 정액법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잔존가치를 우리는 정액법, 기업회계 기준은 잔존가치 차감시키지만 법인세법은 우리가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원으로 규정합니다. 정률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정액법은 그냥 전액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잔존가치가 0원으로 가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를 더해줘야 돼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취득가액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의 취득가액에다가 자, 즉시상각 의제를 더해서 세법상 취득가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세법상 취득가액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즉시상각 의제라는 게 취득가액에 가산했어야 되는 항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액법에서는 단기분과 전기, 이전분, 누적액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정률법은 어떻게 계상이 되죠? 우리가 미상객, 전기 말까지 상각되고 남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취득가액에서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한 누계, 이게 바로 전기 말 미상각 잔액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기까지 상각 누계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상각 부인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BS상, 자 BS상의 전기말 우리가 북상이죠. 회계상의 그 전기말 미상각 잔액을 만들고요. 거기에다 상각 부인액을 더해주게 되면 이게 세법상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단기분 즉시상각의제.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즉시상각의제를 지금 정액법의 경우에는 단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누적액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률법에서는요. 상각 부인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단기분만 입력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어차피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계산 문제를 푸는 건 없고요. 우리가 사실 그 실무하실 때 내용을 잘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를 잘 채워 넣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정액법의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를 더하는데 누적분, 단기분과 전기 이전에 즉시상각 의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정률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북상의 미상각잔액, 전기말 미상각잔액을 구해가지고 이 금액이 뭐예요? 전기말 비해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에서 미상각잔액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유보 잔액을 더해줘야겠죠. 그게 상각 부인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텍스상 미상각 잔액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단기분, 전기 이전분을 제외한 단기분에 해당되는 즉시상각 의제. 요 차이가 있다. 요거 두 가지 차이로 그냥 요거는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각률을 곱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복잡해서 문제로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 즉시상각 의제를 잘 실무에서 칸을 잘 찾아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한 경우 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 월수에서 우리가 사용한 월수만큼 기중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해당 취득월에부터 예를 들어 뭐 6월 달에 취득했으면은 12분의 7 이렇게 곱하게 되잖아요. 월할 상각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초에 지출한 것으로 가정해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단기분 증식상각 의제액을 중간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월할 계산해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단기 이전분, 전기 이전분 이거 뭔가 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중에 양도했다. 자, 기중에 양도하더라도 기초에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중 양도시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시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기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감가상각액을 구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장부가액을 구해서 우리가 처분 대가와의 차액분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처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중에 처분을 하면 기중에 처분하든 기초에 처분하든 기말에 처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전기에 있었던 유보를 전부 추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송금산입 전기 2월 상각 부인액 마이너스 유보. 자, 처분이 됐다. 처분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유보, 기존에 있던 우리가 회계상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그 다음에 세법상의 자산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불일치해서 유보나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보가 발생을 했을 텐데 세법상 자산이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이걸 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도 자산이 없고요. 세법상으로도 자산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잔액이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유보는 전액 추인이 돼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기중에 양도하든 기초에 양보하든 그다음에 기말에 양도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제에 나오시게 되면 그냥 전기에 있었던 전기 2월 상각 부인액을 전액 추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중에 양도하시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전기 말까지 있었던 유보 잔액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죠?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유보가 전부 다 추인이 됩니다. 전부 추인하는 그런 사건에 해당돼서 전부 다 없애버린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 그 다음에 뭐 내용연수, 그 다음 상각률, 이런 것들을 과연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가액의 경우에는요. 자, 세무상 취득가액은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평가증, 자, 우리 고정자산 평가증의 경우에는 이런 법률에 의한 평가증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증이나 혹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이게 바로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죠.
여기 밑에 즉시상각 의제 별도로 있네요.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하지 않고 단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제대로 처리했을 때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즉시상각 의제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에 가산을 해주고 그다음 상각 범위 계상할 때 우리 취득가액에 가산해서 그래서 우리 회계상 우리가 회계상 누계액의 증가분을 구하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즉시상각 의제를 반영하고요. 우리 세법상 한도를 구해야 돼요. 한도액을 구할 때 우리 취득가액을 산정하잖아요. 이거를 세법상 취득가액을 산정을 할 때 그때 여기에다가 즉시상각 의제를 반영한다. 근데 즉시상각 의제는 정액법은 단기와 전기 누적액을 반영하고 정률법은 단기분만 반영한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문제 대비해서. 네, 세법상 잔존가액은요. 원칙은 0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상 잔존가치는 없어요. 회계상으로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정률법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상각률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상각률을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예외적으로 이 상각률의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했다가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잔존가액은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취득가액의 5% 이걸 우리가 잔존가치로 해놨다가 요 금액 이하로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 남게 되면 예를 들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원이 되는 해에 해당 연도의 상각 범위에게 가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쨌든 잔존가액이 남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상각 범위에게 가산하거든요. 요게 말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요. 요 말문제 상각 범위에게 가산한다라는 내용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잔존가액은 미상가액이 최초로 우리가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그 해당 사업연도에 가산을 해서 이 잔존가치가 남지 않도록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말문제 대비해서 요거에 맞다 아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정률법은요 항상 비만가액을 남기게 됩니다.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만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의 5%와 그다음에 1,000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우리가 비만가액이라고 해서 남기게 됩니다. 1,000원과 그다음에 취득가액의 5%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금액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산들을 감가상각했다는 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5%와 그다음 1,000원 중에서 이거를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해서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연수 보겠습니다. 내용 연수는 우리가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상각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상각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럼 내용 연수는 우리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기준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별, 업종별로 법정 내용 연수가 규정되어 있어요.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사실 뭐 회계 기준에 안 따른다고 해서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세법의 내용 연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가 있고요. 이 기준 내용 연수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는 신고를 통해서 우리의 내용 연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이 기준 내용 연수의 75%에서 그 다음에 기준 내용 연수의 125%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내용 연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내용 연수를 만약에 이 기준 내용 연수대로 안 가고 싶고 우리는 짧게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길게 가고 싶다거나 이런 의사가 있게 되면 법인이 선택을 해서 영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혹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무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기준 내용 연수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수정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중고 자산 같은 것들, 자 기준 내용 연수 50% 이상을 경과한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중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서 자 기준 내용 연수의 100% 이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혜택이죠. 내용 연수가 짧다는 건요. 내용 연수가 짧다는 건 여러분 상각률이 높다는 거예요. 상각 금액이 상각률이 높다는 건 상각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 내용 연수는 이제 그런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50%에서 100%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승인은 불필요한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산 내용 연수는 뭐냐면 사업연도 자체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있다. 6개월 법인, 6개월짜리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마다 6개월마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환산 내용 연수, 사업연도 월수분의 내용 연수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환산 내용 연수를 결정하게 된다. 1개월 미만이라면 그건 1개월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례 내용 연수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장 그 고유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다시 승인이 필요 없거든요. 승인 없고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얘는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훼손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래서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뭐 50%를 가감한 범위, 자 기준 내용 연수의 50%,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연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자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우리 이거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인데 특례 내용 연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내에는 재변경을 금지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 내용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 내용 연수라는 게 있고, 만약에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기준 내용 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서 기준 내용 연수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무신고 시의 선택 방법이 있고 선택 가능한데, 자 지금 보시면 선택 가능한 상각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그리고 내용연수도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연수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그래서 우리 최초로 사업연도를 예를 들어 2020년에 개업을 했다면 2021년 3월 31일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같이 신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끔 상각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 유형자산은 정액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그러니까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다른 방법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외의 유형자산들은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자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이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나 시설장치 등등등 건축물을 제외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률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유형자산 중에서 이걸 기억하셔요. 광업용 유형자산, 이게 말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정액법, 정률법에다가 생산량 비례법. 왜냐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광업용 유형자산들은 마모가 되고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 비례법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신고를 하게 되면 생산량 비례법이 광업용 유형자산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신고 시 상각 방법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이론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무형자산 중에서도요. 자, 광업권, 자, 광업류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생산량 비례법이 무신고 시 상각 방법이고요. 자, 개발비의 경우에는 정액법 5년. 우리 이거 정액법 5년인 것도 뭐 있었죠? 업무용 소형차. 이런 거는 업무용 소형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반구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안 하면 정률법이지만 업무용 소형차의 경우에는 5년이면서 정액법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 기부 자산은 우리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서 정액법이고 기타의 무형자산은 정액법이다. 그래서 주로 출제가 되는 거는 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이 지금 개발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광업과 관련된 거는 생산량 비례법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승인을 요하는 거 뭐 있었어요? 특례 내용 연수. 이거 말고는 다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이나 사업의 인수 등 이런 감가상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같이 합병을 했는데 여기는 정액법을 사용하고 같은 자산에 대해서 얘는 정률법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변경 신청, 감가상각 방법의 경우에는 변경을 할 때 변경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게 되죠?
예,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이건 법인세 신고 기간이 아니에요. 법인세 신고 기간이 아니고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승인을 받는 거 두 가지 나왔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하고 그다음에 특례 내용 연수 이 두 가지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보시면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는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이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시의 방법. 이건 말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광업용 유형 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이죠.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네요. 그다음에 제조업의 기계장치는요. 정률법이 원칙입니다. 광업법은요. 자, 광업과 관련된 건 생산량 비례법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발비는 5년간 정률이 아니고요. 정액법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제 신고 조정인데, 자, 우리가 감가상각은요,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것은 결산 조정 사항, 기본적으로 결산 조정 사항인데요. 우리가 회계상으로 장부상에 감가상각을 계상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계상을 안 하면 계상 안 한 걸로 인정해주고, 단 우리가 세법상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송금불산이. 그리고 만약에 이 한도 시부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 송금불산이 100 유보가 있었는데 전기에 이렇게 유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X 2년도에 만약에 회계상 계상을 안 했지만 세법상 한도가 100원이라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되는데 우리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업무용 수용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액만큼 송금 산입을 해야 되는 신고 조정 사항이다. 우리 1단계에서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한 세무 조정을 했었잖아요.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게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는요. 즉시상각 의제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와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면을 받는 경우에 X2년도, X2년, X3년, X4년, X5년이에요. 근데 이 감면이라는 거는 보통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면 기간이 예를 들어 X1년도부터 X2년도, 3년도까지 이때가 감면 기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감면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자산을 취득을 한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언제 계상하고 싶을까요? 감면을 받는 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때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비용을 쓸 필요 없이 이거 그냥 감가상각비를 계속해서 계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X4년도 돼서 왕창 비용을 넣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면이란 혜택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비용 처리할 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감면받는 기간 동안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자산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에게 미달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감가상각비 다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이 업무용 수용차처럼 감가상각 의제 이거는 감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어요.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상각 무조건 세법상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감면을 받는 사업연도에는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실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 우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송금 산입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때는 항상 텍스상 한도만큼 우리가 송금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래서 신고조정사항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기본적으로 결산 조정 사항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요 두 가지 요걸 기억해 두셔야 우리가 말 문제와 그다음에 실무 문제를 둘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는 즉시상각 의제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감가상각비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